예, 오늘 내란 극복의 핵심 과제인 진상조사와 그리고 국정안정의 핵심 부분인 외교안보, 민생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단장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른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철저한 내란 수사, 외교안보, 민생경제의 위기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내란 극복 국정안정특별위원회의 임무입니다. 특별히 국민의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청문회까지 이미 합의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시비 걸며 헌재 결정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려는 윤석열당, 내란 잔당, 비이성적 극우 정당으로 몰락의 길을 작정한 겁니까? 잔당끼리 모여 앉아 당권과 공천권을 꿈꾸는 집단 최면에 걸린 겁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만 해도 김건희 주술 카르텔 마음건강 앱의 핵심 한양대 김형숙 교수의 프로젝트에 본인의 사촌이 최대 주주로 있는 신화건설이 참여했다는 특혜 제공 의혹이 이미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초유의 내란을 빚어낸 모든 과정과 세력에 대한 철저한 정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란 극복 국정 안정의 길에 원내 제2당으로서 국민의힘의 양식 있는 행보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정성호 국정안정자문단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성호 의원입니다. 회의실에 와서 인사하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떨리기도 하네요. 이게. 우리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권을 선거를 통해서 두 개로 나눠줬습니다. 하나는 국회고 하나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될 대통령이 국민을 배반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내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국가 권력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인 우리 국회가 제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국회의 다수당 제1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국정 안정은 결국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국민 안정은 결국 민생 안정이고 경제 안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잘 파악해갖고 당에 전달해갖고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제계나 언론계 당합하게 여러 여론들을 정확히 전달받아서 당에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미애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 단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언론은 비상계엄과 소비 침체, 환율 이것이 내수 경기에 덮친 삼각파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내수 경기가 짙은 암흑이 드리웠다며 소비 심리 위축 등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못 살겠다 외치니 윤석열은 오히려 반국가 세력 운운하며 끝까지 싸우겠다 하고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를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이 상황은 바로 내란 상태를 할 것이고 빨리 조속히 종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이 국정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께서 말씀이 많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비정상의 상황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수사기관끼리 선의의 경쟁은 모르지만 이 수사의 현행범을 체포를 방해한다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 체포 요청을 검찰이 불승인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적법하도록 보완하고 지휘하는 그런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설령 절차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보완해서 조속히 신병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이 문상호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검찰 쿠데타 세력이 군 내부와 결탁해서 계엄 쿠데타를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 체포를 불승인했음을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유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을 이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에서는 과거 저의 말씀을 인용해서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하고 있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음도 심히 유감이라 할 것입니다. 8년 전 당시를 회고해 보면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소장이 당시 2017년 1월 말에 임기가 종료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한철 소장 본인도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후속 인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 없이 이정미 재판관도 곧 3월 13일에 임기 만료되게 돼 있으니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 심판을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이전에 조속히 끝내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본인에 대한 임명 논란도 스스로 차단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것은 박한철 소장 자체가 대통령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인 것이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당연한 순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것이었고요. 이번에는 고리된 분들이 국회 추천의 3인 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권한대행이 의무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지금과 같이 대통령 스스로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8년 전의 대통령 추천목을 빗대서 직무정지된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논리를 앞뒤 맥락을 자르고 저의 말을 인용해서 국회 추천 3인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내란 공범이고 헌정 질서 문란 상태를 계속 이끌게 했다라고 하는 내란의 후속 지속적인 선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윤석열 탄핵과 내란 업무의 진상 규명을 다하기 위해서 또한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주 비상안보 점검 단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비상안보 점검단장 김병주 최고위원입니다. 윤석열 탄핵 가결은 국민의 승리,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다만 12.3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계의 산을 넘었을 뿐입니다. 군사 대비태세와 국정안정, 민생회복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비상안보 점검단장으로서 이번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란 음모의 적극 가담자와 소극 가담자, 단순 참여자를 철저히 식별하고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시에 3개 지구계엄사령부와 25개 지역계엄사령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구성했냐를 조사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행정 업무와 지역 사법기관을 관장하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비상계엄 시 국가의 전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청사 폐쇄 명령에 따른 지자체장의 계엄이 발생한 그날 밤 비상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장들도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국방위에서 비상계엄 상하에서 지구 또는 지역 계엄사령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조사하겠습니다. 행안위에서 각 지자체들이 비상계엄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군은 45년 동안 절치부심했습니다. 다시는 비상계엄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군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하면서
또다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병사나 부사관 같은 초급 간부들은 내란인 줄도 모르고 출동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 참여자들을 식별하고 처벌하지 않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군이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현주 경제상황점검단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경제상황점검단장 이현주 최고위원입니다. 이제 12.3 내란 사태가 던진 충격을 수습하면서 나라 안팎의 경제를 챙겨야 할 때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 성장 동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과 통상 외교 전략, 내수 경제를 진작하는 재정 투자, 민생 해결에 기여한 현안 관련 법률의 시적절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국내 대기업에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68%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거나 계획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계엄 쇼크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4일부터 13일까지 1조 3,430원 투자 철회를 했고 이 중에서 은행 금융업만 7천억 규모입니다. 또한 가계부채 중에서 제도권 금융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층의 생계가 최소한의 원리금도 못 갚을 정도로 어려운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도 2020년대 들어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계 차주의 부실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 국회의 구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한대행 정부도 국정안정협의체 우리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반성할 줄 모르면서 여당 행세만 하는 국민의힘은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00여 석의 알박기를 하고 있으면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심술 부리는 중인 것입니까? 정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국정안정협의체를 주도할 각오로 참여하시면 될 텐데 그것도 싫다는 모양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른 참여하시기 바라고 당면한 가장 큰 과제 곧 트럼프 취임식이 다가오는데 이 통상 압력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 외교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준비팀이 동맹과 적수를 분류하는 기준이 첫째 방위비 분담 기준 수준, 두 번째 미국과의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세 번째 미국 국채 구입 규모, 네 번째 환율 조작국 여부라고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한국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시바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해서 트럼프 2.0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동영 시민사회협력단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시민사회협력단은 광장의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와의 다리 역할을 우리 김현정 부단장과 또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 다리 역할을 잘 해가겠습니다. 지난주 탄핵 전날 13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시민사회는 두 바퀴로 굴러갑니다. 하나는 비상행동, 비상시국회의인데 비상행동의 임시의장 10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야 5당과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광장 따로 정당 따로 였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도 강조한 것처럼 끝까지 손을 잡고 손을 놓지 않고 같이 가자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새로운 사회로 가는데 그 연대체로서의 첫 출발이 지난 13일 날 이루어졌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 충실한 교량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성락 비상의원 외교단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위성락입니다. 외교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는 최악의 관계를 만들었는데 미국, 일본, 한미일 협력 분야에서는 성과가 있는 것처럼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광산 사태 이래로 한일 관계에 맹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상계엄 사건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기본이 처참하게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외교를 돌아보자면 북중러는 물론이고 미일 관계에서까지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또 계엄령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자로 자처해온 윤석열 씨의 가면이 벗겨지고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기시다 전 총리가 자기들이 전두환과 유사한 분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자유민주 가치를 인태 지역에서 선양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아마 헷갈릴 겁니다. 이제는 탄핵안이 통과되고 한덕수 대행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대외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기초는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행 체제는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헌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더욱이 한덕수 대행을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의 모든 강요들이 조금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휘하에서 일해 오시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외교안보팀도 대행체제를 지금 돕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세 가지의 주문사항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지금 대행체제에는 국민적인 맨데이트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를 기초로 외교를 펴나가야만 그 외교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국제사회가 대행체제의 외교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됩니다. 국회와의 소통이 대행체제 외교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국회와의 소통을 기초로 대행체제의 외교는 비정파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당적이어야 합니다. 셋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은 상황을 관리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동맹관계, 한일관계, 한미일관계를 유지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데 주력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상황 관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